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스트들은 어둠을 틈타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둠 속에 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스트들은 미 공군기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을 주도한 것은 어둠 속을 유령처럼 날아다니는 정찰기 프레데터였습니다. 프레데터는 UAV, 즉 무인 항공기죠. 이 비행기에는 조종사가 없기 때문에 창문이 없습니다. 지상에 앉아있는 조종사의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할 수 있죠. 프레데터엔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동태를 촬영하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공격 시기를 결정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프레데터는 아프가니스탄과 예멘에서 우수한 공격력을 선보여 스타로 떠올랐지만 언제나 혼자 다닙니다. 정찰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우수한 정찰기를 띄우면 앉아서 세계를 볼 수 있죠. 요즘 무인 정찰기들은 훨씬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쟁 양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And it could be someday that someone is flying a simulator someplace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actually flying a combat vehicle someplace else. 하지만 많은 무인 정찰기가 격추되거나 스스로 추락했고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죠. We continue to be several years and several $billion away from actually fulfilling their promise. 고객 만족이란 결국 조종사 없이 공중전을 가능하게 해서 무인 정찰기를 21세기의 중요한 무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The bombs have just been released. 걸프 전쟁에서 미국은 최첨단 비밀 병기들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크루즈 미사일, 초정밀 폭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 등이 있죠. 미국이 다시 한번 참전한다면 이 무기들은 훨씬 발전된 형태로 등장할 겁니다. 물론 프레데터 같은 무인 정찰기도 마찬가지죠. 최근 정찰기들은 이라크의 미사일 발사대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내에 테러리스트 집단을 근절시켰습니다. 무인 정찰기는 조종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유인 정찰기가 하지 못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군에서는 사람이 견디기 힘든 중력의 압박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무인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조종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 핵무기가 사용된 지역에도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무인 정찰기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적의 동태를 정확하게 감시하는 거죠. Okay, I've got him. You got a target? Yeah. 그만큼 성능을 갖추는 데만도 50년이란 세월 동안 수십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무인 전투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미국의 U-2가 정찰기의 대명사였죠. U-2는 미소간의 냉전 기간 동안 많이 활약했습니다.
There's a wonderful memo from Edwin Land, the founder of Polaroid, right into the director of the CIA in 1954 saying, you ought to get into this program of overhead photography. I know just how to do it. One flight will take pictures of a strip of the Soviet Union 250 miles wide and 2,500 miles long. Imagine what you can see then. CIA went ahead with it. U2 정찰기는 최대 고도 15,200m로 비행할 수 있으며 이런 아찔한 높이에서도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흑백 필름이 들어있는 U2의 파노라마식 카메라는 세부적인 모습까지 촬영할 수 있었고 지금의 카메라와 비교해봐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소련군의 공격에서 자유로워진 U2는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소련의 군사기밀 지역을 정찰하고 촬영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Your eye will be drawn to installation. 하지만 촬영한 사진은 훈련받은 분석가만 판독할 수 있었죠. One of the things that the Soviets did, they had a penchant for what we call horizontal security. So that their strategic installations, they would have as many as 4 or 5 fences. And that's very visible from above. So, 1, 2, 3, 4, 5 fences. So finding missile sites in the Soviet Union, it wasn't that hard. 사진을 촬영한 조종사들에게 기나긴 사진 판독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If a U-2 pilot is flying for, let's say, 9 hours plus, one of the problems that you have to worry about is basically staying awake sometimes because you're in an orbit for long, long periods of time. 하지만 곧 U2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합니다.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이 U2를 격추시킬 수 있게 된 거죠. 최초로 피격된 조종사는 프랜시스 게리 파워스였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격투된 U2 잔해 때문에 미국의 정찰 행위가 탄로나게 됐죠. 이 일로 미국은 정치적으로 약간 타격을 입었지만 U2의 은밀한 정찰 행위는 중단되지 않았고 1962년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This government, as promised, has maintained the closest surveillance of the Soviet military buildup on the island of Cuba. 1962년 10월 U2는 쿠바에 있는 소련군의 비밀 미사일 기지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의 미사일 철거를 요구했죠. 소련 측이 한 발 물러서 미사일 철거를 약속하면서 사태는 진정됐습니다. I may say, gentlemen, that you take excellent pictures. The work of these two units have contributed as U2는 그 당시 much to the 최고의 security of the 영웅이었죠. United States. 하지만 이 이야기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소련이 미사일 철거를 약속하기 전 쿠바에서 루돌프 앤더슨이 조종하던 U2기가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돼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정찰을 계속한 게 드러나 난처해졌죠. 그러나 미국은 쉽게 발각되지 않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중 스파이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코로나 정찰 위성은 대륙간 미사일 기지를 감시했고 U2기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을 정찰할 수 있었습니다. I'll give you the basic comparison. There were 24 flights of U-2s over the Soviet Union from 1956 to 1960. The 24th was Powers. The first single Corona spy satellite mission took more footage of the Soviet Union than all 24 of those flights put together. 코로나의 카메라는 목표 지점을 지나갈 때만 사진을 찍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름은 어떻게 회수했을까요? U2와 달리 위성은 착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코로나가 촬영한 필름을 캡슐에 넣어 대기권에 떨어뜨리면
공군 정찰기가 이를 수거해 왔습니다. As ridiculous as it seems to be catching canisters of films out of middle air with a net, they brought back miles of footage of the number one adversary the United States faced. The Corona satellite system worked like a charm. 하지만 필름을 지상에 가져와서 인화하면 며칠 늦은 정보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후 모든 위성이 기능과 목적에 관계없이 지구로 자료를 보낼 수 있는 송신기를 장착하면서 이런 문제점은 해결됐습니다. 정찰 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즉시 보낼 수 있게 돼 완벽한 공중 스파이가 탄생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문제점이 있었죠. One of the problems with satellites is that they're moving very rapidly over the face of the Earth. And so if you really want to take a picture of something that where you need to loiter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satellite does not allow you to do it. In fact, it takes sometimes hours or even days to be able to come back to that same point and take another picture. 적이 위성의 주기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뮤투기가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었지만 계속 격추당했고 미국의 공중 스파이는 계속 약해지고 느려져 갔습니다. 이런 단점은 베트남전에서 확연히 드러났죠. U2와 코로나로는 구름도 많고 정글도 많은 베트남의 사진을 선명하게 찍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북베트남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신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대공포를 발견할 수 없어 미군 조종사들은 항상 격추될 위험에 노출돼 있었죠.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한 것은 먼저 적을 발견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였습니다. 미국 최초의 무인 정찰기는 반딧불이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반딧불이에 자동 카메라와 컴퓨터를 설치했죠. 컴퓨터는 지도상에 표시된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필요한 속도와 고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정확하지 않았고 반딧불이는 유용한 사진 한 장 찍지 못한 채 돌아오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엔 사진을 찍어오긴 했죠. 하지만 비싼 만큼의 값어치는 못했습니다. The Lightning Bug still is the most expensive drone system the United States has ever bought. In today dollars, it's about $4.5 billion were sunk into that system to give us unmanned aerial reconnaissance over Vietnam and China. 당시 반딧불이의 거는 기대는 아주 컸습니다. 반딧불이는 이후의 무인 정찰기에 비해 컴퓨터와 유도 기술이 부족했죠. 더 나은 무인 정찰기는 이스라엘이 개발했습니다.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면서 레바논 남부 베카 계곡에서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이 눈부신 활약을 했죠. The Bekaa Valley was a death trap. There was so much sophisticated Russian equipment, both the radars to operate the anti-aircraft missiles and the anti-aircraft equipment, that the Israelis had to find a solution to counter this very, very severe threat. 이스라엘은 조그만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비무장 무인 정찰기를 만들었습니다. 반딧불이보다 훨씬 단순했고 지상의 신호로 조종되는 모형 비행기 같았죠. 속도도 느렸고 이동 거리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작은 항공기에 더 큰 항공기의 신호를 내는 신호 발생기를 달았죠. (1982년 6월 9일) 이스라엘은 무인 정찰기를 시리아 미사일 기지로 보냈습니다. The UAV sent out false signals that made the enemy think that they were fighter airplanes, and they turned on the radars. Once those systems became active, they were then vulnerable to jets that would come in and launch anti-radiation missiles at those systems. It allowed the Israeli Air Force to destroy all of the radars which control the ground-to-air rockets. Once the SA-6 systems were neutralized, the Israeli Air Force had free reign over the Bekaa Valley and proceeded to shoot down almost any Syrian aircraft that got into the air. If I remember my numbers, it was 96-0. 이스라엘의 무인 정찰기엔 비디오 카메라도 장착돼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적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 거죠. The Israeli success in 1982 had a great impact on the U.S. military because, frankly, we didn't have that kind of a capability at that point. As late as 1983, when the horrible Marine Corps barracks bombing occurred, we still did not have any ability to use an unmanned vehicle to get up over the top of Lebanon and Beirut and see what was happening. 1983년 베이루트에 있던 미 해병대 진지에 폭탄 테러 차량이 돌진해 300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신출귀몰하는 적의 공격에 당한 것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지상에서 적이 이동하는 것을 정찰할 수 있는 이스라엘형 무인 정찰기 개발을 서둘렀습니다. 마침내 파이오니아가 걸프전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파이오니아는 평범한 모양이었지만 고성능 비디오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해군 전함은 고공에서 찍은 화면을 보고 발포 지점을 결정했습니다. They saw the result immediately of where the shells landed, and then if they had to fire more or go to the left 100 yards or go to the right 100 yards or go further out 50 yards, real-time targeting and damage assessment. Perfect real-time intelligence and results. 이륙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착륙은 힘들어서 그물로 날아들었죠. 대부분은 안전하게 들어왔지만 가끔 바닥에 떨어져 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파이오니어의 또 다른 약점이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Really, the Pioneer is not totally stealthy. Had a kind of a loud lawnmower type of an engine, and the Iraqis finally figured out that when you'd hear this lawnmower engine overhead, soon thereafter there were very large rounds that would descend on them from these battleship guns. And so Iraqi soldiers actually surrendered to a UAV. They waved the white flag because they knew when I hear the lawnmower engine overhead, rounds were going to follow. 파이오니어 같은 소형 무인 정찰기는 비행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적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스라엘한테는 유리하지만 미국에게는 전략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것이죠. The United States is a big country, our enemies are big, we operate over very long ranges, and so for the United States, we basically need much larger drones that can fly for a longer time, and until recently the technology simply wasn't there to do it reliably. 파이오니어는 지상에서 전파를 받아야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 상태는 촬영한 영상을 지상에 보내는 데도 필요했죠. 그런데 지평선을 넘어가자 연결은 끊어졌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구의 굴곡을 극복하기 위해 무인정찰기 외에 전파를 앞뒤로 보낸 위성이 더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무인정찰기에는 위성 신호를 받을 공간과 송신기 자리가 더 있었죠. 그리고 위성 항법 장치가 장착된 위성에 접근하면 지구 반대편의 위치도 알 수 있었고 지정 경로를 벗어날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만든 최초의 무인정찰기가 프레데터였죠. The real key to making Predator different than what we had before is the fact that the airplane will fly for 40 hours if you want it to stay that long. You eliminate all this transit time back and forth that you have with smaller tactical airplanes. The Predator was first used in 1995 over Bosnia. It was a very long loitering system that could fly at about 20 or 25,000 feet. It was quite successful early on. It was a revelation to many of our commanders who for the first time could watch in real time on their desks a television that was giving them imagery of action that was occurring in Bosnia. 보스니아에서 프레데터는 날개에 얼음이 끼어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하면서 문제점은 개선됐죠. 프레데터는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300m 이하로도 비행할 수 있죠. 6km 이상에서는 위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프레데터의 날개는 15m로 적은 연료로도 공중 선회를 할 수 있습니다. V자 형태의 꼬리 날개는 프로펠러를 보호하고 기체 아래 장착된 카메라와 센서들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프레데터에는 일반 TV 카메라와 밤에 촬영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그리고 구름 아래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첨단 장치인 합성 개구면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포착한 물체를 바로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죠. We had really highly trained people to interpret radar images. We used to call it blobology. Because you saw these images that look like blobs and they come back and say, well, that is an SA-5. And you'd look at it and go, right. 하지만 합성 개구면 레이더는 실제 물체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Today, I can interpret what is. So the resolution from radar is just incredible. 그리고 걸프전에서 프레데터의 또 다른 장점이 확실히 증명됐습니다. We also carry a laser designator so that we can designate for missiles fired from Predator or from missiles fired from tactical airplanes. 프레데터는 정밀 유도 폭탄인 지옥불로 무장하면서 정찰자와 킬러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이 무인 정찰기는 안전한 비행장 근처에 있는 지상센터의 조종으로 움직입니다. Probably just keep scanning the area, see if you can pick up any targets to the west of the field. 센터에선 조종사가 실제 조종석에서처럼 조종관을 움직여 프레데터를 조종합니다. Perfect. Okay, I'm going to come hard about, headed towards the target to reduce the range. We can get a better, like maybe a. 조종사는 프레데터의 고도와 속도를 확인하고 카메라를 통해 현장 모습까지 볼 수 있죠. Alright, that's how we'll do that.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적의 동태를 파악합니다. Okay, I've got him. You got the target? Yeah, he's moving towards the gate. How are we doing? Doing perfect. 연습 상황에서 조종사는 미확인 항공기를 발견합니다. Thank you. 프레데터는 목표물을 쫓아가 위치를 확인합니다. 상대편 조종사는 추격당했다는 걸 알아도 피할 수가 없죠. He's not getting away from you, is he? Okay, coming to a right turn, heading due south. Today that we have to keep an eye on, I guess. Yeah. 카메라는 목표물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넓은 지역을 정찰할 때는 프레데터의 카메라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Predator is a very good way for following a truck driving down a highway. It's not a very good way to look over an entire city to try to find that truck to begin with. Do something different. It's very much like looking through the proverbial soda straw. If you know where the target is, if you know pretty much what you're looking for, it's a good way to keep track of that target, but that narrow field of view camera really isn't going to help you find things unless you already know where they are. 프레데터가 낮게 날면 영상은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은 더 커지죠. 그래서 밤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이라크에서 정찰하던 프레데터가 이라크군 미사일의 목표물이 됐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에서 내보내듯이 한 대는 격추됐지만 나머지는 건재합니다. 미국 방송은 불안정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프레데터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프레데터는 새로운 무인 정찰기 탄생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글로벌 호크가 대표적인 사례죠. 아직 시험 비행 단계였을 때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간 이 무인 정찰기는 미군의 야심작이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고도 2만 미터를 비행할 수 있는 정찰기죠. 이런 높이에서 비행할 때는 민감한 미사일 시스템이 취약점이 됩니다. 프레데터와 달리 글로벌 호크는 지상의 조종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 정찰기는 스스로 비행하고 이착륙하도록 설계됐죠. Vehicle accepted, autonomous, stop taxi. We're stopping. Global Hawk is autonomous. It flies itself. There's no joystick, there's no man in the loop. You just press a button and it's go. And the guy on the ground who's monitoring the system can go take a break, he can go home, another guy can take his shift. It's a much easier logistics problem. 글로벌 호크는 비무장의 순수 정찰기입니다. 커다란 날개 덕에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호주까지 연료 재공급 없이 자동 비행을 했죠. 또 우수한 디지털 사진을 전송해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9km 상공에서 적외선 카메라는 비행장의 비행기만 찍는 게 아니라 열을 감지해서 방금 이륙한 비행기 흔적까지 찾아냅니다. 글로벌 호크는 프레데터보다 높이 날기 때문에 더 넓은 지역을 정찰할 수 있습니다. What made Global Hawk important in Afghanistan was for the first time you could have a surveillance system that could loiter for a very long time over the target and hit many, many targets of interest. Whereas the Predator was a propeller-driven system that is very slow and could only loiter over one area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Even though it's not an operational system yet, Global Hawk was very important to our operations in Afghanistan.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글로벌 호크 2대가 추락했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의 시험 비행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지상 통제실에서는 무게를 줄이려고 연료를 방출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호크는 복원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소프트웨어 문제로 기체는 빙빙 돌면서 지상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Most of our manned aircraft have multiple systems that can take over in case of failure. The issue is expense. How much do you want to spend to make it a reliable system? And the plain facts of the matter is that UAVs are expensive.
In order to make a very sophisticated air vehicle do the kinds of things that the U.S. military wants it to do, it is going to cost money. 무인 정찰기는 소모품이고 저렴해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 대에 $4천만 달러인 글로벌 호크는 이미 유인 전투기 값을 넘어섰습니다. 기술이 향상될수록 가격은 더 오르겠죠. 그런데 비싸야만 좋은 비행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 공군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무인 정찰기가 많이 나왔지만 군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죠. 특히 값싸고 작은 모델 개발에 집중합니다. 해군의 리치 포쉬는 소형 무인 정찰기를 만들었습니다. As you can see here, the airplane comes apart in 5 modular sections with a no-tool assembly. The Dragon Warrior is being designed to be transportable in the back of a Humvee. We were looking at the ability to take the small UAV technologies and fit a small aircraft into an American Tourister suitcase. Because this is the type of vehicle that a special agent might be interested in using, numbered 007. This is one of my very favorite small UAVs. This aircraft was initially designed to fly in the atmosphere of Mars for planetary exploration. When you have it set, then you say, clear prop. Clear prop. 수십 가지 문제점을 개선한 뒤 새 무인 정찰기가 탄생했습니다. 원래 개발자인 리치 포쉬는 이것을 드래곤 아이라고 불렀죠. 왜 소형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는 걸까요? 프레데터나 글로벌 호크와 기능은 같은데 왜 소형으로 만들까요? You know, when you see a Predator or a Global Hawk as they've been used in Kosovo or in Afghanistan, the information for those always goes to higher headquarters. It's very difficult to get that information to a company commander, to give him information he needs in a timely manner. 해병대는 드래곤아이가 지상에서의 위험한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Situation. Enemy reconnaissance forces have been detected in the vicinity of the town of Upshur. These forces are the 이번 실험에서는 일반 소대 지휘관에게 무인 정찰기가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겁니다. UAV detachment. But I want to know this route is unimpeded. We're going to need to know that right away. So if we need to change our route from the attack position, launch. 소형 무인 전투기도 일반 무인 전투기와 같이 작동합니다. Hey, I need somebody on this antenna, black or Cameron. 기체 비행을 조종하고 카메라에 영상을 받는 것은 조그만 노트북 하나가 전부죠. 영상을 각자 착용한 고글형 모니터로 봅니다. 드래곤아이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죠. 또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영상은 병사들의 위험을 덜어줍니다. He can take that UAV, fly it along his route that he wants to walk, and it will tell him what's on that route. Is there any kind of threats, vehicles, hazards, anything he needs to be aware of? Then when he gets to the town, he can set that UAV up in an overhead orbit, so he'll have real-time surveillance on what's happening in that town so that he can act on it. 드래곤아이가 없었을 때는 마을까지 정찰대를 보내 건물 구석구석까지 수색해야 했습니다. 특히 시가지에서 하는 수색 작업은 굉장히 위험한 임무죠. 드래곤아이의 고무줄은 쉽게 구할 수 있어 쓰기도 편합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점은 이 소형 정찰기를 날려보내는 일이 보기보다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형 모델은 만들기가 힘이 듭니다.
The vehicle is designed for landings where it can crash, it comes apart, you can put it back together, reassemble it, and fly it again. It's a good airplane. Here's your winds coming out of 165 at 7 miles per hour. You're going to hit your first waypoint after your launch sequence. 드래곤아이는 누구나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Now what we're going to do first is we're going to fix your launch. Okay? New blank mission. 병사들은 영상지도에 적절한 경로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Move it. Now look at the bottom now where your finger is. Look at your bearing. 그러면 무인정찰기는 지정한 경로대로 비행하죠. There you go. So now, and then move your second waypoint over here. 드래곤아이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무인정찰기를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됐죠. Like this. 3, 2, 1, launch. 블랙 위도우는 휴대용 CD 플레이어만한 크기의 무인정찰기입니다. 에어로 바이론먼트사에서 개발한 거죠. Okay, here we go. 15cm의 조그만 이 정찰기는 고도 180m를 30분간 비행했습니다. Alright, I'm just coming over the wash now. I can see all the buildings. And I'm a little bit 또 north. 동전만한 카메라로 찍은 고화질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And I'm up at 500 feet. 하지만 비행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When you have a military mission, you can't wait for the wind to stop blowing to deploy your vehicle to find out if there are bad guys on the other side of the hill. 그렇다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에서는 어떨까요? 여기 지붕도 벽도 방해가 되지 않는 정찰기가 등장했습니다. 대신에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작습니다. 실내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 정찰기는 꼭 파리같이 생겼죠. If you're trying to make a small robot vehicle fly inside, fixed-wing vehicles fly too fast to go down corridors and make turns. But with a flapping wing device, the energy is much lower and spread out in time, and we could survive a wall strike perhaps and continue the mission. 곤충 형태의 비행체 개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미켈슨 같은 과학자들은 곤충의 비행 과정을 연구해 초소형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곤충과 새는 날개를 퍼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높이 떠오르기도 하죠. 고정이 끼는 비행 방식이 다릅니다. 비행하려면 날개 주변에 충분한 속도와 기류가 있어야만 하죠. 곤충과 비행기는 공기 이용 방식이 다른 겁니다. 벌에게 공기는 물과 같죠. 사실 곤충은 헤엄치는 것처럼 애써 날지 않습니다. 곤충 모양의 극소형 정찰기는 실물과 구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완벽한 정탐을 할 수 있습니다. One of the problems to date is that we didn't understand how insect flight really worked. Most people are probably familiar with the old adage that the bumblebee is impossible. Well, that's only because the equations for flight didn't account for all that was going on in a bumblebee wing. Clearly the bumblebee flies, the equations just didn't show it. 이제 학자들이 퍼즐을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곤충의 날개를 이용해 기류를 만들고 그 기류를 타고 비행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It turns out that insects are capable of extracting energy from the wake of the previous stroke.
This occurs simply because when a wing moves through the air, it's inducing flow behind the wing. And as the wing flips back, some of that flow is actually directed back towards the wing. So effectively, it's increasing the velocity at which the wing is moving. 마이클 디킨스는 파리 날개의 움직임을 무인 정찰기에 응용하기 위해 연구 중입니다. Flies have a remarkably sophisticated control system that enables them to maneuver and fly stably. And I think there are many lessons we can learn from flies as we begin to design a robotic insect. 그는 자신이 만든 날개에 로봇 플라이를 광유에 넣고 곤충이 공기의 저항을 받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RoboFly allows us to generate wing motions that might be useful for our robotic insect. We can easily test the efficiency of various wing motion patterns before trying to program them into a small robotic insect. 그러나 곤충 비행의 비밀을 푼다고 해도 로봇 곤충 개발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을 찍을 소형 카메라를 실어야 한다는 거죠. 그 문제도 간단히 해결될 게 아닙니다. 소형 무인 정찰기는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아주 작은 무인 정찰기는 배터리 싣고 가기에도 벅차죠. 태양전지가 대체 동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고공 3,000m까지 비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 헬리오스는 이미 태양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리만한 무인 정찰기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극소형 무인 정찰기의 동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스파이가 군 전력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실험실에서 극소형 무인 정찰기 연구가 계속되는 동안 군 당국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간단하죠. 전쟁 방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무인 정찰기는 원격 전쟁 시대에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에서 보면 멀리 떨어진 통제실에서 정찰기와 위성의 정보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 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휘관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전을 세울 수 있죠. The UCAV has just taken a SAR image. The bay doors have just opened. The bombs have just been released. 전문가들은 원격 전쟁이 본격화되면 무인 정찰기가 보내는 정보를 무인 전투기가 바로 판독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될 거라 기대합니다. 자동 비행으로 움직이는 프레데터 같은 무인 정찰기가 무장하면 공중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무인 전투기는 전면전이 벌어지면 군의 주력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소보에서 크루즈 미사일이 중국 대사관에 떨어져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일처럼 무인 전투기의 조준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 공군은 무인 정찰기 카메라의 인공지능이 향상되면 폭탄 투하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In the future, we'll see less wrong targets hit because of UAVs. Because we will fuse multiple information sources to have better, precise information of that target. Let's go. Roll it in.
미 공군은 아프간에서 무인 정찰기를 사용해 실수를 줄이고 정확하게 폭격했습니다. 프레데터는 마을에 숨어있는 테러리스트 집단을 찾아냈습니다. Mosques, according to our rules of engagement, are off limits. We don't hit those. But we knew all around this area, all around those buildings, were lots of Taliban and Al-Qaeda. So we were waiting for just the right time. Got a vehicle moving out. One of the vehicles moving right now. Yeah, you are clear to engage it. 공격 방침에 따라 사원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들은 프레데터가 정찰한 뒤 출격한 유인 전투기의 정확한 공격을 받았죠. 무인 전투기가 이 임무를 수행했더라도 똑같은 방침에 따라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무인 전투기가 전쟁에서 제 몫을 다하면 우리 조종사들에겐 경쟁자가 되는 것일까요? This idea that pilots are obstructing UAVs is called the white scarf syndrome. You simply can't make that argument in an environment where this one nation is pursuing UAVs like no other. In many cases, that it is pilots who have been pursuing this technology because of the way it complements their job in combat. Many of these UAVs will do jobs that pilots definitely don't want to do because they're going to get killed. 조종사와 관계없이 최신 기계는 자꾸 등장할 것입니다. 무인 항공기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갖가지 임무 수행도 잘 해내고 있죠. 이미 기상관 증용과 불법 이민자, 마약 밀매 감시용 무인 항공기가 활동 중입니다. 9.11 테러 이후로는 백악관 보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댐과 송유관의 안전 유지에 이를 사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이 모든 작업은 전에 유인 항공기가 했던 일이죠. 앞으로 활용할 곳은 더 많습니다. We cannot uninvent uninhabited air vehicles. They are here to stay. It is the future. But in my lifetime, I will tell you that we had the ability that I could get on a commercial airplane and there may not be a pilot on it. This is your pilot speaking. Please fasten your seatbelt, relax, and enjoy the flight. 이 비행기에 타는 사람이 있을까요? Copy 6 miles. Let me know when you see the target area and I'll start the talk on.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스트들은 어둠을 틈타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둠 속에 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스트들은 미 공군기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을 주도한 것은 어둠 속을 유령처럼 날아다니는 정찰기 프레데터였습니다. 프레데터는 UAV, 즉 무인 항공기죠. 이 비행기에는 조종사가 없기 때문에 창문이 없습니다. 지상에 앉아있는 조종사의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할 수 있죠. 프레데터엔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동태를 촬영하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공격 시기를 결정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프레데터는 아프가니스탄과 예멘에서 우수한 공격력을 선보여 스타로 떠올랐지만 언제나 혼자 다닙니다.
정찰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우수한 정찰기를 띄우면 앉아서 세계를 볼 수 있죠. 요즘 무인 정찰기들은 훨씬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쟁 양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And it could be someday that someone is flying a simulator someplace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actually flying a combat vehicle someplace else. 하지만 많은 무인 정찰기가 격추되거나 스스로 추락했고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죠. We continue to be several years and several $billion away from actually fulfilling their promise. 고객 만족이란 결국 조종사 없이 공중전을 가능하게 해서 무인 정찰기를 21세기의 중요한 무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The bombs have just been released. 걸프 전쟁에서 미국은 최첨단 비밀 병기들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크루즈 미사일, 초정밀 폭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 등이 있죠. 미국이 다시 한번 참전한다면 이 무기들은 훨씬 발전된 형태로 등장할 겁니다. 물론 프레데터 같은 무인 정찰기도 마찬가지죠. 최근 정찰기들은 이라크의 미사일 발사대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용사는 프랜시스 게리 파워스였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격투된 U-2 잔해 때문에 미국의 정찰 행위가 탄로나게 됐죠. In Moscow, Nikita Khrushchev is shown as he told the Soviet Presidium that pilot Gary 이 일로 미국은 정치적으로 약간 타격을 입었지만 U-2의 은밀한 정찰 행위는 중단되지 않았고 1962년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This government, as promised, has maintained the closest surveillance of the Soviet military buildup on the island of Cuba. 1962년 10월 U-2는 쿠바에 있는 소련군의 비밀 미사일 기지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의 미사일 철거를 요구했죠. 소련 측이 한 발 물러서 미사일 철거를 약속하면서 사태는 진정됐습니다. I may say, gentlemen, that you take excellent pictures. The work of these two units U-2는 그 당시 최고의 영웅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소련이 미사일 철거를 약속하기 전 쿠바에서 루돌프 앤더슨이 조종하던 U-2기가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돼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정찰을 계속한 게 드러나 난처해졌죠. 그러나 미국은 쉽게 발각되지 않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중 스파이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코로나 정찰 위성은 대륙간 미사일 기지를 감시했고 또 아프가니스탄 내에 테러리스트 집단을 근절시켰습니다. 무인 정찰기는 조종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유인 정찰기가 하지 못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군에서는 사람이 견디기 힘든 중력의 압박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무인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조종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 핵무기가 사용된 지역에도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무인 정찰기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적의 동태를 정확하게 감시하는 거죠. Okay, I've got him. You got the target? Yeah. 그만큼 성능을 갖추는 데만도 50년이란 세월 동안 수십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무인 전투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미국의 U-2가 정찰기의 대명사였죠.
U-2는 미소간의 냉전 기간 동안 많이 활약했습니다. There's a wonderful memo from Edwin Land, the founder of Polaroid, right into the director of the CIA in 1954 saying, you ought to get into this program of overhead photography. I know just how to do it. One flight will take pictures of a strip of the Soviet Union 250 miles wide and 2,500 miles long. Imagine what you can see then. CIA went ahead with it. U-2 정찰기는 최대 고도 15,200m로 비행할 수 있으며 이런 아찔한 높이에서도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흑백 필름이 들어있는 U-2의 파노라마식 카메라는 세부적인 모습까지 촬영할 수 있었고 지금의 카메라와 비교해봐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소련군의 공격에서 자유로워진 U-2는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소련의 군사기밀 지역을 정찰하고 촬영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Your eye will be drawn to installation. 하지만 촬영한 사진은 훈련받은 분석가만 판독할 수 있었죠. One of the things that the Soviets did, they had a penchant for what we call horizontal security. So that their strategic installations, they would have as many as 4 or 5 fences. And that's very visible from above. So, 1, 2, 3, 4, 5 fences. So finding missile sites in the Soviet Union, it wasn't that hard. 사진을 촬영한 조종사들에게 기나긴 사진 판독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If a U-2 pilot is flying for, let's say, 9 hours plus, one of the problems that you have to worry about is basically staying awake sometimes because you're in an orbit for long, long periods of time. 하지만 곧 U-2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합니다.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이 U-2를 격추시킬 수 있게 된 거죠. 최초로 피격된